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특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토지 특성이 있고 건물 특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 특성은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상에서의 인용은 자연 특성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연 특성 안에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단독적으로 나오면은 요거 세 가지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 지문으로 쓰면은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지난 저기 한 10년 정도 기출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활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지문으로 활용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의 인문 특성이라고 있었죠. 여기 있는 인문 특성은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인문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약 조건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돼도 사회적, 경제적 또는 행정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죠. 그쵸? 그쵸? 여기 있는. 그래서 이제 요 부동성에 대한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거고, 부정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도 이게 물리적인 절대량을 이게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게 부증성이고요.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치라든가 용도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얘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문 특성은요, 그냥 자연 특성하고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쓰는 거는 거의 지문 정도로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요 세종시에 전신이 이게 충남 연기군이잖아요.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를 합쳐서 지금 세종시가 들어섰는데 얘로 있을 때나 뭐는 똑같아요. 지리적 위치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로 바뀐 다음에 이건 다 변한 거죠. 인구 밀도는 종전보다 많이 높아진 거고 가격도 많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행정상의 단위도 틀려졌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더라도 이런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저기 나와 있는 이 부동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자, 이 중에서 택지 있죠? 택지로 10을 쓰고 있고요. 농지로 20을 쓰고 있고 임지로 70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70%가 산림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택지에 대한 면적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늘려줄 수는 없죠. 그러면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임지에서 2개 빼는 거죠. 일로 늘려주고, 농지에서 하나 빼가지고 일로 하나 늘려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인 공급은 안 돼도 용도적인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하죠. 뭐를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 문제의 답이 그거였죠. 부정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틀리겠죠.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는 없어도 용도적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죠. 뭐를 줄 수 있으니까?
용도의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 용도 변경을 할 때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이호 이용이 되게끔. 근데 그거는 부증성에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최이호 이용을 하지 못했을 때, 자원을 낭비하거나 했을 때 다시 그 물리적인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증성도 최이호 이용을 요구하고 얘도 최이호 이용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시험에 다 인용을 하는 거죠. 부증성에서도 최이호 이용이라는 논리를 여러분 시험상에서 한 2번 썼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은 분리시키지 마시고 연계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자연 특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의 의의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죠. 토지의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때 부동성에 보시면 거기 9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박스에. 그렇죠? 자, 부동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이동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파생 특성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거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파생되는 특성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 첫 번째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근거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시법에도 배웠겠지만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해 줘야 되죠. 공시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되죠. 동산은 점유로 표시하죠. 근데 부동산은 서류로 입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산은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해 줄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서류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 보러 다니고 우리가 땅 보러 다니는 이유가 쟤네를 우리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활동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 국지적 시장, 부분 시장이 돼. 거기 추상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건 지워버리세요. 추상적 시장이라. 그냥 시장을 구체적이고 추상적 시장의 형태를 갖추게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추상적 시장이라면 안 돼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회 때.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어느 양반이 그 소개를 할 때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 이렇게 준 거죠. 지금은 그렇게 나오면 오류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난번에 것처럼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정의하에 따라서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고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요,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여기 대전 안에서도요, 둔산동에 있냐 오리동에 있냐에 따라서 시세는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고 똑같은 회사가 시공했어도 시세는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딱 국한시켜 주는 게 다 이 부동성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있죠. 시장을 뭘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터전이 대전에 있으면 만약에 주거 이동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집을 얻으시겠어요? 대전 권역에다가 주거를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요. 가급적이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바다도 보이고, 그렇죠?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지역에서 주거를 정하면 참 좋겠으나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려우더라도 그냥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시장을 뭘 한다는 거예요. 국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도 다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성 때문에 무슨 효과에 영향을 받아요? 외부 효과 있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가치가 높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고 가치가 안 좋은 시설에 들어온다고 해서 어디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부 효과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벌판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죠. 근데 비가 막 쏟아지죠. 그러면 나무 밑으로 뛰겠죠. 뛰는 순간에 벼락이 땅 떨어지면 오던 길 다시 죽으라고 뛸 거 아니에요. 그때 나무도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뛸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비가 오나 벼락이 때리나 그대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용이하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기는 쉽잖아요. 그죠? 여기 대전 둔상동만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규제가 용이하고요. 또 이 조세 수입에 뭐가 되겠어요? 근거가 되죠. 대전시에서는 일사분기에 재산세 과세했을 때 얼마 세금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파악이 되잖아요. 대전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재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거기에다 과표가 다 잡히니까 얼마 부과해서 얼마 거둘 수 있다는 게 다 접해지겠죠. 그럼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뭐 사회 불안 심리에 따라 소유욕이 급락한다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잘 안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내일 모레 전장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선호하겠어요? 들고 뛰기 좋은 거. 그렇잖아요. 뭐 귀금속이나 이런 거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집을 그다음부터 보자기로 쌀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극심한 인플레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불안 심리에 따라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요. 일반 재화하고 그런 논리니까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성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상에서 이제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증성이죠. 부증성이라는 거는 물리적 측면에서요.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부증성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파생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토지는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요. 재화의 가치라는 것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강이 있을 때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막이 공사해서 흙을 메워 넣었어요. 그러면 요 강이 육지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건 이용상의 전환이라고 그랬었죠. 이 토지 경제학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의 70%가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도 토지 자원이니까. 그러니까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인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닳아 없어지지 않죠. 또 생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 등을 통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시험상에서 한 2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부증성의 예외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저기 쉬는 시간에는 뭐 웃음소리도 들리고 표정도 밝고 그러시더니 수업만 들어가면 우울한 표정으로 쓰고 계시는요. 어떻게 빨리 이제 해서 조금만 참으시면 시험 끝나요. 그죠? 금방 가요. 금방.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여기 이제 오후 수업 끝나고 나면은 당분간 오후 수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시간을 원래 내가 계속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남으셔갖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오후 시간에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앞전과 똑같이 귀가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어? 특히 너무 공부해야 되지. 어? 우리 앞에 있는 총각 때문에 아주 쓰러질 지경이야. 어? 내가 성원 얘기는 안 하지만 그치 모니터링 하실 거 아닌가. 근데 성원 얘기를 못하겠고 어? 총각이 혼자밖에 없어. 여기 총각이 몇 명인데 어? 참. 여기 저기 이 학원에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총각과 처녀가 10명은 넘어요. 여기가 성도 같아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구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죠. 한 번에 다 등장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꾸준히 나오는 게 이제 최처녀 나오고 김처녀 나오고 이처녀 나오고 저 우리 뒤에 총각하고 여기 총각 나오니까 한 4-5명 있으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한 10명이 같이 와보세요. 구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성도 같은데.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한번 등장하면은 하는 얘기가 공통적 얘기가 있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래요. 그리고 소식이 끊겨요. 그날 이후로. 그리고 가끔 안부차 한 번씩 들린다고요. 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후회를 하겠죠. 그때 이게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놓을 걸.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여기 어르신들이 다 합격했는데 본인들이 안 되면 반성해야 된다고. 이게 그 학부에서 전공을 부동산학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대학원에서 이게 수학을 하고 있어도 이게 2년에 걸쳐서 따는 사람도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학부에서 강의할 때 우리 이런 별표 하냐고요. 별표 안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거 갖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예,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면은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하죠. 아까 이제 저희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의 양은 어떻게 돼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 곡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100이라고 그러면 이 100이라는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 가격이 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양은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도심 지역에 많은 수요가 몰리더라도 공간을 우리가 늘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심 지역의 토지는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산자들은 가격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를 뭐로 대체한다고 그랬어요? 자본으로 대체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심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여기가 도심이고 도심 지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 활동을 하면은 토지와 자본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생산할 때 도심 지역은 뭐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니까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크다는 얘기는 무슨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집약적인 거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얘기고 외곽 나가면 토지 가격이 싸니까 토지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등량곡선 그리면서 했던 거. 그래서 무슨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최이용 이용 강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박스 안에 보시면 네 번째. 여기서 시험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시험으로 나온 거예요.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이용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게 뭐에서? 부증성에서. 그렇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지대를 봤을 때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잖아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에 대한 이걸 인정을 했다고요. 뭐를? 부증성이라는 거를. 그죠? 자연물이다 이거예요. 자연물. 우리 인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치를 갖는다 이거예요. 뭐를 갖냐면 이 가치라는 거는 지가라는 게 토지 가치의 준말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지가를 갖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갖는 것은 이 땅을 갖고 있으면 이걸 얻을 수 있다고요. 지대를. 근데 이 지대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 요소를 보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을 거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수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과 이자는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얼어지는 수익이 아니죠.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본가의 노력이 있었을 때 이자 수익도 나오고 임금도 벌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노력소득이라는 거예요. 노력소득. 근데 여기 있는 지대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를.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로소득. 자연물이니까 그 지주가 비용을 들여서 그 땅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자연물인데 소유관계의 변화로서 그냥 단순히 토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높아지면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인 토지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 및 지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이용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잘못 이용하면 다시 생산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무슨 이용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이용 이용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원가 방식에 의한 적산 가격 산정이 불가하다고 돼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원가 방식이 무슨 사고예요? 걔가 비용성의 사고잖아요. 원가 방식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는 그 부동산을 생산해낼 때 건축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크기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이라고 있죠. 이건 물리적 측면에서요.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영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성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를 우리가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이게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요. 무슨 감가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 감가. 토지 특성 이렇게 물어보면 물리적 감가에 된다고 보시면 돼 있고. 그러니까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을 성립시키지가 않죠. 그렇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재활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자연 상태의 토지인데 우리가 개간해 가지고 농지로 사용하면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걔를 또 택지로 전용해서 쓰면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속성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간평할 때 배웠는데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보면 부동산은 일반 재와 다르게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왜 가격하고 임대료를 두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영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차에 제공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갖고 있겠어요? 소유권을. 근데 얘 일부 전세 주면은 전세권이 설정이 되죠. 얘 담보로 돈 빌리면은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나의 물건에도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가지고 있으면 소유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세를 줘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임대차에 제공이 되잖아요. 수명이 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부동산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무슨 시장을 발달하게 한다? 예, 임대차 시장.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서는요.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생각한다고요. 수명이 긴 재화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것도요. 수명이 긴 재화니까 관리를 필요하죠. 이게 소모성 재화 같으면은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진 않죠. 근데 사람도 관리하잖아요. 그죠? 관리를 잘 못하면 그죠? 20대인데도 40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 잘하면 40대인데도 20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간평할 때 경관연수 갖고 설명했잖아요. 실제 경관연수가 있고 유효 경관연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게 자꾸 이제 돌면 이제 조금씩 낮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영속성에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발생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 있죠. 예,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인 배려를 요구한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써요. 그러니까 구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가격 원칙 중에서 예측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돼 있죠. 예측의 원칙이라는 건 제목대로예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과거나 현재 이용 방법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장래 이용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예측의 원칙이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에 근거가 되는 게 수익환원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수익환원법의 수익이라는 게 미래 수익이죠. 미래. 우리가 지난번에 3방식 할 때요. 자, 요게 이제 기준 시점이라고 가정하면요. 원가 방식하고요. 비교 방식은 자료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이 기준점 현재 가치를 도출한다 그러면 수익 방식만 자료가 미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장래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원가 방식에서는 제주달 원가가 신축 원가잖아요. 여기서 뭐 빼야 돼요? 근데 이 감가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발생한 감가는 우리가 산정이 가능하더라도요. 앞으로 발생할 감가는 산정이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변화될지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감가액은 이미 발생한 감가라고요. 우리 지금 학원 건물이 신축이에요, 중고예요? 중고잖아요. 중고 건물의 가격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지었던 비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시 뭐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신축한다고. 근데 우리 건물은 1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발생한 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제하면 현재 이 건물의 중고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거래 사례잖아요. 이미 어제 거래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현재 가치를 도출하는 개념이고. 근데 수익 방식만 그 수익이라는 건 미래의 수익이라고요.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수익을 근거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되는 게 변동 또는 예측의 원칙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변동 및 예측의 원칙은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영속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니까 요거는 이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개별성이죠. 자,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냐면요. 모든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위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는 왜 발생하지 못하겠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위치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래서 얘는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죠.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하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왜 스타땡땡이라는 커피 있다고 그랬죠. 그게 전 세계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원두를 로스팅해서 커피를 만들어 파는데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다고요.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물일가의 법칙은 이거를 전제로 한다고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데 개별성이니까 이게 동질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요. 표준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여야 되는데 그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이더라도요. 이거를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틀릴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감가도 틀리게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성에 대한 거는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전해 드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객관적 기준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선생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논리다라고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나왔는데 선생이 생각한 거하고 다른 논리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고 있는 논리하에서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고기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 인접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연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굳이 얘기하자면 모든 토지는 연속되어 있다. 즉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면 이게 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국경과 도계와 군계와 개인 소유 간의 경계로 나눠서 쓰겠죠.
그렇게 경계를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나라 간에도 국경이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무슨 뭐가 발생해요? 국경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게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집을 지면 자기 땅을 기준으로 담장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의 땅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설치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건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물 갖고 얘기했을 때 러시아 애들하고 중국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수년간 국경 분쟁을 겪는데 국경 분쟁을 겪는 이유가 얘네는 강을 기준한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지만은 강 중간이 이게 국경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겨울철에는 이게 언다고요. 추워가지고. 얼다가 봄이 돼가지고 이게 녹을 거 아니에요. 얼음이. 얼음이 녹는 속도하고 물이 흐르는 속도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바뀌어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럼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 면적의 땅이 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땅 돌려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국경이 중앙이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고 우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는다고요. 그럼 이게 국경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붙어 있으니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인용이 잘 안 되죠. 이게. 그리고 특히 오지선다를 써야 되잖아요. 오지선다를 써서 제목이 들어오게 되면 부동성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주요 특성이니까. 근데 부동성이 들어가고 인접성이 들어가면 복수정답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타 특성이 인접성은 안 넣는다고요. 대신에 만약에 쓸 것 같으면은 같은 자연 특성에서 하나 더 집어넣든가 인물 특성에서 지문 하나 갖고 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오지선다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정리해 두셔야 돼요. 네? 나오면은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다음 달에는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달에는. 그래서 어느 학원이 1등을 하고 어느 학원이 꼴찌를 할지 참 하여간 답지는 꼭 내주셔야 돼요. 답안지는. 이름은 안 쓰셔도 돼요. 그 저한테 데이터를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언제 본다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무슨 주에 본다고 그러면 갑자기 뭐 급격히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보시면 제가 저기 문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나가시면서 답지만 제출하고 하시면 돼요. 답지만. 그래서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설마 창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그리고 괜찮아요. 거기다가 본인들의 저기 뭐 이름을 안 쓰기 때문에 누구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꼭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답지를 굳이 맨 밑에다가 끼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그 사람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뒤에서 걷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오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공간하고 뭐밖에 없어요. 위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요. 경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